동해안 자전거길 종주를 계획하고 계신 모든 라이더를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 초보자, 자린이, 시니어, 외국인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먼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두 사이트가 도움이 되실 텐데, 첫 번째 사이트는 자전거 행복 나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 국토종주 자전거길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는 이렇게 밑에 보시듯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계된 사이트들도 있어요. 기관들도 있습니다. 자, 국토종주 자전거길 소개에 들어가시면 국토자전거길이 무엇인지, 어떤 자전거길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토자전거길 정보에 가시면 각 자전거길별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동해안 자전거 경북지역 이렇게 눌러보면 동해안 자전거길 경북지역에 대한 지도정보 서비스에서 자전거길 정보,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곳은 어디에 이 소위 인증센터가 있는가. 경북의 경우에는 울진-은어다리, 망양휴게소, 월송정, 고려불 해변, 해맞이공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위로 상류로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해맞이공원, 고래불, 월송정, 망양, 울진-은어다리 이렇게 밟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정보에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난이도입니다. 총 난이도가 5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가장 쉬운 건데 3 정도 됩니다. 경북.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여기 경북 지역도 5 정도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총거리는 76km이고 소요시간은 5시간 15분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강원 지역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소개된 자전거길 중에서 유일하게 난이도가 5인 가장 어려운 코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쳐야 될 인증센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소요시간도 16시간 10분이나 소요되는 그런 긴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이 자전거길 정보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종주 인증에 가보시면은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인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는데 크게 4가지죠. 국토종주 인증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증센터가 어디에 있는가, 인증 수첩 및 사이버 인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인증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총 15개 코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아라 자전거길로 소개된 것은 빼고요. 그리고 이 국토종주와 4대강 종주, 국토안주, 그랜드 슬램 3개를 합해서 15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종주는 이렇게 어떤 기준인지, 4대강은 어떻게 어떤 코스를 끝내야 되는지, 이 모든 코스를 다 마치면 그랜드 슬램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종주 인증 절차는 스탬프를 찍는 건데 수첩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수첩을 구입하면서 그 수첩을 등록하게 되면은 내 고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그대로 그 안에 포함돼서 등록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이제 수첩에 각 인증센터에 들를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서 향후 완료한 그 코스에 대해서 유인인증센터에 가서 이제 인증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서 인증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3개는 국토종주를,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완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메달을 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무료로 보내주었었는데 지금은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인증서는 무료로 보내줘요. 그렇지만 매달은 돈을 내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대강을 다 완주하고 나면은 이렇게 4대강 종주 메달, 그리고 전체 코스를 다 완료하면 그랜드 슬램에서 이렇게 약간 색깔이 다른 메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는 이렇게 특정 코스를 완료할 때마다 스티커를 부착해줘요. 그리고 헬멧 부착용 스티커도 함께 줍니다. 근데 인증할 때 이 경험에 의하면 인증센터가 무인 인증센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탬프를 찍어야 되는데 스탬프의 잉크가 거의 말라가지고 제대로 안 찍힌다든지, 또는 도장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지만 여러 건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로그나 인증을 한 후에 글들을 보면은 인증 도장이 없어져서 인증을 못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증센터는 이렇게 전 코스에 있어서 다양한 인증센터들이 있는데, 눈여겨보실 것은 유인 인증센터, 이렇게 아라서해관문 같은 경우에는 수첩도 판매하고 종주 인증에 대한 인증을 최종 처리를 해줍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됩니다.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인증센터만 있는 무인 인증센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관리하는 사람들이 들러서 도장은 제대로 있는지, 인증하기 위한 잉크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말랐는지 등등을 점검을 하겠죠. 물론 이렇게 인증센터들이 전국에 걸쳐서 있고요. 그리고 인증수첩은 어떻게 구입하고 등등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수첩 판매처 구매하기 이렇게 눌러서 가면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사이버 인증이에요. 사이버 인증을 하게 되면 무인 인증센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잉크가 말랐다든가 도장이 없다든가 하는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증센터에 가면 자동 인증이 돼요. 40m 내외로 접근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증합니다. 그러려면은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사이버 앱, 이 자전거 행복 나눔 앱을 설치하면은 그 앱을 실행해서 사이버 인증 누르면은 그 40m 이내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메시지가 뾰롱 하고 나와요. 어디 인증센터에 인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무슨 통신의 문제이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특정 인증센터는 그 자동 인증 뾰롱 하고 이게 안 나와요. 당황하시지 말고 인증센터 부스 안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촬영하면 또 인증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버 인증을 한 것은 나중에 유인 인증센터에 가면은 확인을 한 후에 그 수첩에다가 도장들도 다 찍어주고요. 그 인증을 처리를 이 소위 디지털 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 바꾸어줘요. 그렇게 되고 QR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QR코드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히 인증센터의 박스를 새로이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곳일수록 이게 없어요. 다른 인증 코드가, 이 QR코드가 있는데 이 사이버 인증 QR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무척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껐다 켜보시고, 또는 와이파이를 아예 끄고 모바일로 인증을 시도하면은 인증이 되더라고요. 전체로 보았을 때 한 대여섯 군데에서 제가 이렇게 QR코드가 없는 데다가 사이버 인증이 좀 더디게 돼서 머물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 출발하시기 전에 이 자전거 행복 나눔 사이트에 오셔서 사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강 이용 도우미가 왜 필요하냐? 참 신기한데요. 우리나라의
부처 간 업무 협약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긴 현상인지 이것은 또 환경부 산하예요. 자전거 종주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 처리는 우리강 이용 도우미에서예요. 그래서 여기 종주 인증에서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종주 인증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종주 인증제가 무엇이고, 또 인증센터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종주 관련 공지 빈번하게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공지 게시물이 없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실시간 종주라는 정보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종주하면서 글 올린 것을 참고하면 좋아요. 근데 이 글들 중에는 특정 지역에 공사가 있어서 길이 우회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인증센터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든지 이런 유익한 정보가 올라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보이는 종주길 가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강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한강 종주 자전거 길 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종주한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을 링크해 놨는데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주 명예전장도 특정 사이트를 돌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서 올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대부분의 인증 결과가 그림이 안 보여요. 사진이 이렇게 잘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인증했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 날 그랜드슬램 다 돌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인증을 했어요. 나의 인증에 대한 것은 등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수첩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수첩 고유 번호로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인증한 전체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 경우도 이렇게 두 경우는 왜 사진이 안 나오는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사진을 바꿔 봤는데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요. 2012년에 인증한 결과들은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두 개는 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유인인증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값을 넣을 때 수첩값 중심으로 했고 이름값을 누락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랜드슬램 종주에서 들어가 보시면 그 종주가 몇 번째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29,000번째네요. 그러니까 3만 명 이내에 들어가는 순서로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인증을 했는지 이 인증일자는 종주를 끝낸 날이 아니라 내가 유인인증센터에 가서 나 이렇게 인증을 했다고 사람을 통해서 인증을 확인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 확인하면은 도장도 찍어주고 스탬프로 날짜도 찍어주고 이렇게 최종 인증을 확인해주는 절차. 그래서 이 사이트에 오면 이렇게 다양한 종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종주 인증 수첩 및 기념품 구매에 여기 보면은 인증 수첩과 지도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인증 메달 케이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진짜 인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 로그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하게 들어가 보면 인증 결과 이렇게 3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대강과 국토종주와 그랜드슬램의 경우에 메달을 신청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한 메달 케이스도 있어서 만약에 3개를 동시에 다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총 가격이 나오고 메달 케이스는 3개가 필요해서 이렇게 밑에 있는 정보들을 입력하고 주문하면은 그 주문한 결과대로 이제 집으로 메달과 메달 박스가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종주를 하고 사이버 인증이든 수첩에 도장을 찍으신 후에 유인인증센터에 가셔서 사람 직원에 의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 사이트에서 내용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메달 신청을 하면 메달이 배달되는데 꽤 오래 걸려요. 3, 4주 정도. 왜냐하면 그 메달에 이름이 적혀 있고 또 그 고유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입금 확인 후에 메달을 만드는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강 이용도미에서는 인증과 관련되는 정보들 그리고 우리강 탐방로 백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강이 많은 나라잖아요. 강과 산이 풍부한 나라인데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어떤 자전거 길이 예쁘고 또는 특징이 있는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작은 코스들이죠. 국토종주에 비해서는 짧은 코스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코스들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국토종주에 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품은 섬자전거길 같은 경우도 현재 23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23개 전국에 걸쳐서 섬이죠, 섬 지역의 자전거길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전거 행복 나눔과 우리강 이용 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구체적인 코스들을 이제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라자전거길 하면 아라자전거길부터 돌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전거 행복 나눔에서 소개된 거리와 예상 시간, 난이도별로 분류를 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돌아야 될 동해안 자전거길의 경우에 경북은 3으로 난이도를 표시했고 강원 지역은 5로 표시했어요. 그런데 전국 어디도 5인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 세제 자전거길이 4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4로 표시된 이유는 이 세제 자전거길 코스 중에 수안보 온천 지역에서 이 이화령 휴게소까지 가는 길이 계속 어필해요. 문경세제라고 불렀던 그 언덕을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난이도를 4로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라는 것은 전체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와 예상 시간과 난이도, 그리고 인증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강원만 12개 인증센터예요. 그래서 낙동강도 꽤 긴 거리죠. 낙동강을 돌려면 12개를 거쳐야 되는데 같아요. 그렇지만 동해안은 이 강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 해야 되잖아요. 경북이 5개 해가지고 총 17개를 돌아야 되는 그런 코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 그 동해안 자전거길의 경우에 좀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동해안 자전거길 강원 경북을 전부 합해 보면은 318k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은 두 개를 합해 보면 21시간 25분 정도를 소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긴 코스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 치밀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왕이면 쾌적하게 종주를 해야 되니까요. 잘못 계획을 세우게 되면 도중에 좀 피곤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사이트 이외에 종주하면서 내내 여러분들이 애용해야 될 앱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카카오 맵이고 또 하나가 네이버 맵인데 둘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뭐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이 카카오와 네이버 보유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도 서비스를 정교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글 맵은 미국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카카오 맵과 네이버 맵을 이용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정말 정교한 이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특정 위치를 찾아가거나 그곳을 미리 살펴보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카카오 지도의 특징은 낙타등 확인하는 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5일차로 나누었는데 왜 5일차로 나누었나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당일에 어떤 코스를 돌을지 경유고강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첫째 날은 창포곶 펜션 숙소에서 망향휴게소 인증센터까지 했단 말이죠. 여기 가운데 있는 3개는 주요 인증센터를 경유지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길찾기 해서 자전거에 택하게 되면 이렇게 자전거 우선 도로인 경우에 총 걸리는 시간, 예상 시간,
그 다음에 거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도 최저 최고 94m라고 돼 있어요. 가장 높은 고도가 94m라는 건데 낙타등 소위 그게 어느 정도 있나를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아 초반에 엄청난 낙타등이 있구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가 또 후반부에 낙타등이 있구나. 2일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초반에는 잔잔하게 가다가 후반부에 낙타등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고 고도가 104m니까 낙타등의 길이나 높이가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일차도 보면 3일차는 아예 초반부터 낙타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후반부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동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넘어서야 정동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등등 이렇게 각 코스별로 내가 오늘 가야 할 코스에 낙타등이 어느 정도 높이에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리고 예상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총 거리는 얼마인지 이것을 미리 확인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에 64.7, 62.5, 69.4, 81.3, 54.7로 나누어서 5일 동안 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넷째 날 80km를 넘게 탔냐? 이날은 그래프상으로는 낙타등이 막 심한 것 같지만 최고가 58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비하면은 그렇게 고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낙타등이라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고, 그러고 또 이렇게 많이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날 비 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일찍 출발해서 아예 숙소까지 달리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딩한 시간을 보면은 다른 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네, 그만큼 코스가 무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지도의 또 다른 특징은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길찾기 해놓고 자전거 도로 우선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틀어놓으면은 길을 특히 잘못 들었을 때 내비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사인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럼 네이버 지도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으냐? 네이버 지도는 전체 이렇게 코스에 내가 원하는 지역을 표시를 해둘 수가 있어요. 소위 저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은 이곳에는 제가 인증센터는 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숙소 그리고 그 인근에 식당을 미리 저장을 해 놓아서 예를 들면 속초에 갔을 때는 이렇게 속초 항아리 물회라는 식당을 검색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좋으냐? 제 경우는 숙소나 식당을 검색한 후에 해당 숙소나 식당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로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로 예약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펜션이나 또는 민박의 경우에 뭐 요즘 많이 줄어들었지만 1대1 계약인 셈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소개된 모습대로 기대를 하고 예약을 하고 갔더니 다른 거예요. 그럼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네이버라는 큰 기업이 제3자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네이버에다 항의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 치명적인 손해가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하거든요. 그런 장점 때문에 저는 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최종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장한다는 의미는 네이버 지도에서 내가 지도 홈에 가면은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죠. 지도 홈에 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 내 지역 접속 위치하면 이렇게 내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가 펼쳐져요. 인천을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저장을 해두면 예를 들어서 특정 위치를 검색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양평군 이렇게 가가지고 이 부분에 펜션 눌러가지고 펜션에 이렇게 쭉 나오면은 이렇게 가격대와 또 해당
여기를 눌러서 가보면은 25만 원이나 되네요. 펜션이. 서울 근교라 상당히 비싸네. 이렇게 객실 예약해서 직접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저장을 누르면 내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놓으면은 여기를 내 코스 중에 이렇게 뭐 동해안 자전거길 하면 동해안 자전거길로 등록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하기가 무척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요 일찍 식당을 등록을 했던 이유는 출발하는 당일날 긴 거리를 다 가지 말고 요 안동 정도에서 이왕 여행을 하는 거니까 간고등어, 고등어 요리를 먹고 가자. 고등어 구이를. 그래서 여기를 잡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해서 배도 안 고팠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여기서 자고 출발하게 되면 출발 시간이 많이 늦어지겠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아예 여기 들어가 보면 창포곶 펜션이라는 그곳에 첫날 숙소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해맞이 공원 인증센터가 경북 동해안 자전거길 경북의 제일 최남단이에요. 소식에 의하면 부산까지 이렇게 해안으로 자전거길을 완성한다 하는데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경주, 포항 정도까지는 그나마 부분 자전거길이 되어 있어서 제가 최종 인증센터인 맨 위에 있는 인증센터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가 만난 분이 있어요. 마지막 인증센터 통일전망대 인증센터에서 만난 분은 경주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경주부터 포항까지도 자전거길이 꽤 괜찮았고 그 이후로도 편안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봐서 곧 이쪽 경남 쪽의 자전거길도 상당히 괜찮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두면 좋은 점이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열건 이렇게 PC로 열건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마에서 자전거를 찍어 놓으면은 이제부터는 여기 자전거길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점점 한 것은 대부분 보행자 겸용도로 또는 공도를 의미해요. 자전거 도로이긴 하지만 공도 옆에 구분선은 해놓거나 또는 별도로 특정 지역은 데크길로 해놓거나 그런 자전거길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길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어떤 해변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상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해변을 쭉 따라가다 이런 지역은 여긴 잘 돼 있네요. 이렇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은 대체로 내륙 쪽으로 이동해서 다리를 건넌 다음에 다시 바닷가로 나가는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다리를 바로 해변가에서 건널 수 있게 돼 있어요. 고려불 거치고요. 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전체 내가 가는 코스들 월송정은 내륙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 보면 바로 이렇게 하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기존 도로도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 길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대체로 기존 도로가 있던 지역에 자전거 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망향휴게소에서 제가 원래 목표는 여기 노란뜰 펜션까지 가는 거였어요. 전체 거리를 생각해서 많이 올라가자 해서 노란뜰 펜션으로 정했는데 첫날은 제가 자전거 배터리 용량을 미처 계산을 못하고 파스 5단계에 놓고 신나게 계속 달렸더니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망향휴게소 인증센터에 이렇게 SOS를 청해서 점프를 숙소까지 하고 다음 날은 다시 망향휴게소 인증센터로 점프를 한 다음에 라이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 저장을 해놓고 활용을 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숙소를 기반으로 해서 숙소는 아까 원하는 숙소 이렇게 가면은 여기 홈에 가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펜션 또는 여기 점점점 눌러보면 이것도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요. 모텔을 선호하는 분은 모텔을 고르면 되고요. 호텔을 선호하면 호텔을 고르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모텔이다 그러면 모텔 누르면 해당 지역에 이렇게 어디에 모텔이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당 모텔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 모텔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나오는데 지금 거의 없죠. 또 여기도
거의 없죠. 이거는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애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펜션의 경우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펜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용자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는데, 여기에서 펜션을 눌러보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펜션들은 이렇게 노란뜰 펜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딱 눈에 들어왔던 것은 가격대가 보통 10만 원대더라고요. 괜찮다, 머물만 하다 하면 10만 원대인데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 보았더니 이렇게 점수도 높아요. 그래서 바로 객실 예약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똑같아요. 지금처럼 음식점을 할 때에도 홈에서 해당되는 그 지점 부근에 음식점을 선택하면 돼요. 음식점, 여기 울진에 있는 노란뜰 펜션, 여기가 숙소인데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인근에 있는 음식점을 내가 찾아보고 싶다 해서 선택을 하면 음식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음식점들도 예를 들어서 한식 뷔페다 그러면 눌러서 들어가면 리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한 정보들이 있어요. 특히 메뉴를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죠. 메뉴라는 항목이 있어서 메뉴에 가보면은 이 식당의 수준을 대강 알 수가 있죠. 아, 여기는 뷔페구나, 한식 뷔페. 그래서 가격은 얼마구나. 물론 이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포스팅된 것이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계획 세우시고, 또는 라이딩 중간에라도 어떤 날은 제가 당일날 숙소나 식당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식사 장소가 제가 라이딩한 끝낸 장소에서 좀 떨어지면 구태거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일날 검색을 해서 찾아갈 때에도 현재 식당이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까지 대부분은 소개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홈에 보면은 이렇게 영업 중, 라스트 오더가 언제이고 언제 열고 닫고가 이렇게 요즘은 상세하게 안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도 되는지 이미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를 활용하시라. 그래서 전반적인 중요한 것은 자전거 행복 나눔과 우리강 이용 도우미를 이용해서 이 종주라는 게 무엇인가, 각 종주 코스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야 고생을 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를 이용해서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망향정 식당 부근에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여기 거리뷰 눌러가지고 거리뷰에 요 마크 있는 대로 망향정 부근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미리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 유의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망향정 식당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클릭해 가면서 요건가 보네요. 망향정 횟집, 요 건물에 있나 보네요. 요 건물 안에 펜션 겸 식당 겸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횟집이고 해물 칼국수도 전문으로 하고. 이게 미리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날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2023년 3월 버전이에요. 그래서 1년 전이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크게 변함은 없는데, 그래도 완전히 공사로 다른 장소인 것처럼 바뀐 구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확인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네이버에서 보고, 또 요것을 카카오에서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망향정 식당을 카카오에 가서 검색을 해보죠. 망향정 식당으로 검색을 해보면 망향정 식당이 안 나오네요. 여기 어디 망향정 식당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이름이 망향정 식당인데 네이버 지도에는 망향정 식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복사하죠. 여기를 요 주소를 한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의미하네. 그래서 여기도 뭐냐, 여기 로드뷰를 선택합니다. 로드뷰를 선택해서 이 부분을 찍어주면, 자, 이렇게 실제 로드뷰를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집 똑같은 집이죠. 다만 이 정보는 여기 보면 2021년이 최신 정보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오히려 상당히 늦었다. 이 앞에 보면은 건물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주차장에 뭔가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차장 부근에 건물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날짜와 함께 확인해서 미리 사전에 학습을 해 두시면은 상당히 더 정교하게, 없어졌잖아요. 여기 가건물 있는 자리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인 줄 알고 갔는데 이 상태이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날짜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개요를 학습하신 후에는 실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 드리는 것은 제 사정과 제 상황에 맞추어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로 하시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전거 결정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자전거로 탈 것인가. 뭐 그냥 생활 자전거로도 종주하는 분들, 여러분들 뵀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또 많은 분들은 속도를 내기에 편한, 왜냐하면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로드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로드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MTB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전거로 타시는 분도 계시고, MTB로 도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전기 자전거, 이바이크를 이용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 경우는 이바이크로 택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마침 이바이크가 나와서 저는 유령과 돌아다녔습니다. 이 삼천리에서 내놓은 팬텀을 이용했는데 팬텀 QSF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되느냐? 운동됩니다. 특히 어필 다운을 할 때, 어필 올라갈 때에는 아무리 이 전기 힘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페달링을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장거리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페달링을 하는 그 자체가 운동이 됩니다. 저는 상쾌하게 라이딩을 했는데 5일 동안 종주 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틀 지나니까 막 입술이 부르트고 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리했네 자네 라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를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 팬텀 QSF 플러를 선택했느냐. 첫 번째는 가성비를 따졌고요. 두 번째는 애프터 서비스, AS가 용이하다는 점. 전국에 삼천리 대리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사시에 AS를 받기가 편하다는 점을 저는 매우 높게 쳤어요. 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 철학은 가급적이면 국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드도 국산이고 MTB도 국산이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전기 자전거도 국산입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이니까 여러분들 철학에 맞게 전 세계에서 뛰어난 2천만 원짜리 자전거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만에 완주할 것인가, 이 계획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만났다 하는 분, 그분은 그 경주에서부터 3일 만에 왔대. 2박 3일 만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표현으로는 계속 페달링만 했다. 2박 3일 동안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체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만에 완주할 것인가의 기준을 섬진강 돌았을 때, 섬진강이 149km인데 이틀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주 환상 자전거 길이 234km인데 4일에 돌았어요. 그래서 두 경우를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약 60에서 80km를 잡으면 무난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오전에서 시작해서 오후에 좀 일찍 끝낼 수 있는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진강 이후로는 제 짝꿍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제 짝꿍이 유사시에는 SOS를 보내면 점프를 시켜주고, 주변에서 짝꿍은 관광을 한다든지 또는 이번 동해안의 경우에는 경치가 좋은 카페에서 바다멍을 때린다든지 등등을 하면서 저를 서포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포트하는 짝꿍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계속 그러고 혼자 지내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 라이딩을 끝낸 이후의 시간은 가급적이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괜찮은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약 하루에 60 내지 80km를 정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해안, 경북과 강원이 자전거 행복 나눔에서 소개하기로는 76과 242니까 318km예요. 그리고 시간도 계산해 보니까 21시간 25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왜 좀 생각보다 짧지? 자세히 제가 동해안 종주 자전거길 등록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아예 처음 출발점 창포곶 펜션부터 마지막 종착점 통일전망대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달라요. 22시간 28분이고 331k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경북과 광원 양쪽 연결하는 부분이 누락돼 있었던 거죠. 경북의 마지막 인증센터와 강원의 처음 인증센터, 그 사이 그 거리를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충 여기 나온 318을 기준으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318을 하루에 60 내지 80km를 라이딩 하겠다. 그래서 60으로 나눠보니까 5.361이 나오더라고요. 자, 5일로 나누면 되겠다 해서 5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참 잘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5일로 쪼개서 라이딩하는 것은 제 나이로나 제 체력, 엔진 능력, 엔진의 성능 등등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우리 짝꿍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전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잘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때는 5일 동안 숙소가 정해지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의미는 하루 3끼 중에서 아침엔 제가 대충 먹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짝꿍은 아침을 거르거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식 서비스 되는 데서는 조식을 먹기도 하고요. 그날 그 몸 상태나 기분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은 따로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점심은 저 같은 경우 라이딩 중이기 때문에 에너지 음료라든지 또는 에너지바 그리고 물 정도로 그냥 점심을 때웁니다. 그렇지만 저희 짝꿍은 조식이 있는 데서 조식을 서비스 받거나 또는 아예 아침을 미루었다가 보통 11시에 퇴실이거든요. 퇴실 후에 나름대로 원하는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침 점심은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녁만 결정을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햇반을 준비해 갔고요. 햇반을 그냥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햇반을 먹을 때 김과 장조림과 김치와 장아찌를 5일 분량을 준비해 가서 그것으로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복으로 라이딩을 하면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무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결정도 참 잘했다 싶습니다. 어디에서 잘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민박에 묵을 것인가, 모텔에 묵을 것인가, 펜션에 묵을 것인가, 호텔에 묵을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죠. 저는 원래 이제 펜션을 중심으로 섬진강 때도 펜션을 중심으로 다녔고, 제주도 때에는 마침 제가 한 달 살기를 하러 간 그 과정에서 종주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숙소로 정한 곳에서 점프로 4일간 라이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도 펜션 위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진행해 가면서 마지막 이틀은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개인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잘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각 코스별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대강 개요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이제 숙소가 창포구 펜션이었는데 거기서 직접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증센터인 해맞이공원 인증센터, 그리고 고래불 해변, 월송정, 망향휴게소 인증센터까지, 원래는 망향휴게소에서 숙소까지 더 갈 예정이었는데 도저히 자전거 배터리도 부족하고 제 엔진 체력도 떨어졌고 해서 SOS를 보내서 점프를 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시간 24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 코스 유의사항 첫 번째 낙타등이 많더라고요. 출발하자마자부터 낙타등이 연속되기 때문에 저는 파스 5단계에 놓고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낙타등들을 종주를 라이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배터리가 빨리 소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이 구간은 배터리 안배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제 자전거의 경우에, 팬텀의 경우에 파스 4단계 정도로 평균으로 쭉 다니고 아주 힘든 곳에서 5단계를 가끔 쓰면은 무난했다. 뭐 80km까지도 무난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이 20% 이하로 떨어지니까 전기자전거 성능이 급감하더라고요.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잔량을 2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로 정한 노란뜰 펜션은 5만 원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밤에 거기에 출장 온 장기 손님들이 있었는데 아주 새벽까지 너무 시끄러웠고요. 외풍도 우풍도 세 가지고 좀 썰렁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당연히 그 건물을 공사비 아끼려고 단열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 평점은 3점을 주었습니다. 물론 첫날 묵었 창포구 펜션은 10만 원이었는데 무난했어요. 무난해서 좋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포구 펜션도 이 보통은 룸 안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룸 안에는 없고 홀에, 리셉션 있는 홀에 나가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레인지를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창포구 펜션도 별 3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검색을 해서 이계대게 왕비천점이라는 곳에 가서 게살 돌솥 비빔밥을 했는데 메뉴 자체도 특이했고 또 맛도 뭐 그 정도면 무난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약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4점을 주겠습니다. 둘째 날은 노란뜰 펜션에서 이제 망향휴게소 인증센터까지 점프를 한 다음에 출발을 했어요. 첫날 숙소까지 못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망향휴게소 인증센터에서 출발해서 울진 은어다리, 임원, 이 임원이 이제 강원도 자전거길 첫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숙소인 하늘땅 별땅 펜션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이 경우도 고도가 104m로 사실 상당히 낙타등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첫날의 경험을 살려서 파스 4단계를 위주로 쭉 라이딩을 해서 배터리 용량이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울진 은어다리부터 임원까지는 경북과 강원 지역을 연결하는 구간이라서 의외로 꽤 지루한 구간이에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 구간에서의 특징은 은어다리 인증센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카카오 맵조차도 계속 헷갈리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은어다리 자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건너가기 위해서는 은어다리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 노면도 매우 거칠었고 경사로도 뭔가 이 자전거 친화적이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어다리를 건너간 후 조금 지나가면 하천 옆으로 나무 데크길을 만들어 놨는데 도보자 위주로 만드신 것 같아. 그 디자인 한 분은. 왜냐하면 나무 데크길 만들 때 그 자리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데크길 중앙에 나무가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라이더들에게는 라이딩 해야 될 그 폭이 좁아들 뿐만 아니라 무진장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도보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긴 타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끌차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모든 자전거 길들은 읍내 지역을 가면, 그러니까 좀 번화한 지역에 가면 항구이 부근이라든지 읍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가게 되면은 안내선도 거의 없고요. 또 이정표도 매우 드뭅니다. 상당히 라이더들에게는 곤혹스러운 구간이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지도를 자꾸 확인하면서 이동하시길 바래요. 지도를 세밀하게 확인 안 하고 카카오맵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해가지고 연꽃공원으로 잘못 들어섰는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연꽃공원으로 들어설 것 같아요. 미리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죽변리 가면은 그쪽에 공사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죽변 스카이레일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해안 경관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 우회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카카오맵이 이제 자기가 찾아서 맵을 설정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정표의 부산 방향인 거예요. 역방향을 가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공사하는 쪽, 닫혀진 코스로 향하는 부산 쪽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 경로를 찾아서 아주 안전하게 라이딩한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산 일반 산업단지 직전에 하천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에 월천교가 있는데 월천교가 폐쇄가 되었다는 공사 중이라는 도보도 안 되고 자전거도 통행이 안 되게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회할 방법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 당황을 했고 여러분들 그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이 자전거 라이딩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지체했고 결국 한 분이 알려주셔서 더 상류로 이동해서 건너가는데 꽤 먼 거리를 우회해야 되더라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숙소는 하늘 땅 별 땅 펜션이라는 곳인데 가격 65,000원이에요. 근데 1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비수기의 혜택을 보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날 밤에 저희만 숙박을 했더라고요. 그 많은 방들이. 어쨌든 65,000원인데 가성비가 뛰어날 뿐 아니라 이게 신축 건물이라서 창호도 매우 좋고요. 아파트처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욕실이 수압이라든지 온돌 스위치도 마음대로 편하게 올려서 따뜻하게 저는 온돌 바닥에서 잘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부품들도 현대적인 부품들이어서 여기는 5점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곳이 장황이라는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구 있는 곳은 식당도 많고 술집도 많잖아요. 그런데 비수기라서 닫은 집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열린 집 중에 일품 양평 해장국집이라는 곳을 갔는데 뭐 양평 해장국과 뼈다귀 해장국을 시켜서 먹었는데 뭐 음식이나 서비스나 그저 그래서 3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런 곳은 서비스라도 좋아야 음식이 그럭저럭이니까 좀 우리 같은 이런 라이더들에게는 피로 회복이 될 텐데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이런 비슷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3점을 주었습니다. 3일차는 출발은 바로 숙소에서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자전거길 옆이니까 뭐 점프 없이 출발하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짤 때에는 가능한 한 숙소는 자전거길 옆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하늘땅 펜션에서 한제공원 인증센터를 거쳐서 추암 촛대바위, 망상해변, 정동진까지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라이딩도 정동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진에서 호텔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날 정한 호텔이 여러분들 정동진 가면 언덕 위에 큰 배 모양의 호텔이 있죠. 이게 선크루즈 호텔인데 이곳으로 정한 이유는 그 전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호텔은 어떨까? 이왕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왔는데 우리 짝꿍에게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비수기라 그런지 13만 2천 원이었어요. 상당히 리즈너블하고 저로서는 어포더블 했어요. 그래서 이 선크루즈 호텔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별 5개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시설이나 호텔 앞에 공원, 오션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왜 호텔 앞에 이렇게 연못처럼 꾸며놓은 것 경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저 제가 서 있는 뒤쪽으로 동해 바다인데 경치가 너무 좋고 산책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의 특이사항은 추암 촛대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요. 진입로가 일단 저로서는 불분명했어요. 그곳에 인증센터를 둔 것은 이해가 돼요. 경치가 좋은 곳이라 해서 데크로 만들어서 경치 좋은 곳에 인증센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상당히 불분명해서 많은 라이더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블로그 글이나 또는 후기들을 보면 그런 언급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딩을 하다 보면 초반과 중반의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이 코스의 마지막 코스가 이제 정동진인데 정동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매우 높은 경사도가 높은 언덕길이 나오는데 이 언덕길의 특징은 또 직선도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해요. 경사도 놓고 구불구불하니까 이게 라이더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난 코스로 느껴집니다. 저 역시 일부 구간은 끌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끌차를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도 미리 감안해서 제가 그것을 미리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렴풋이 차로만 다녔기 때문에 경사 언덕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구불구불하고 라이딩할 때 어떤 느낌인지는 전혀 몰랐었죠. 라이딩으로는 처음 가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면은 이 파스와 트로트를 적당히 섞어가면서 기어까지 조절을 했으면 끌차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올라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호텔 내는 의외로 너무 비싸죠. 이게. 그래서 인근에 맛집을 뒤져봤어요. 정동진 워낙 식당도 많잖아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장소이니까 그 중에 아주 평점도 높고 리뷰도 좋은 순두부 본점을 갔습니다. 정간의 순두부 본점 갔는데 순두부 백반 그 시그너처 메뉴예요.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와 그 다음에 찰수수 볶음이 후식으로 시켜봤는데 아주 맛있고 서비스도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5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크루즈 호텔에서 잘 쉬고 호텔에서 정동진까지는 점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진 인증센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참고로도 말씀을 드린다면 제 짝꿍의 경우에는 호텔의 조식을 보니까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서 조식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그렇게 평을 하더군요. 뷔페인데 뷔페의 음식의 질이나 신선도 또 종류 대만족을 했고 가성비도 그 정도면 괜찮았다고 그렇게 평을 했어요.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날의 라이딩 경로는 정동진 인증센터에서 경포해변, 지경공원, 동호해변 그리고 이날도 역시 검색을 해보니까 속초까지 가야 되는데 속초 지역에 속초 라마다 호텔이 있는데 여기도 비수기라 그런지 가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호텔로 정해서 호텔까지 거리는 81.5km로 평소 60에서 80 했는데 조금 먼 거리라
걱정을 했습니다. 무리 없이 갈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정말 쾌적하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낙타 등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해변을 따라 조성돼 있어서 바다만 너무 보고 바다멀미 날 정도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해수욕장을 계속 거쳐서 라이딩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포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가 번화하다 보니까 자동차와 같이 타야 되는 공도였었는데, 뭐 사이사이 공사도 있고 또 인도선, 유도선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위험한 라이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부 느낄 정도로 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포대 이후로는, 경포해변인증센터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해안가,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들을 쭉 달려가기 때문에 그 해수욕장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이 해수욕장은 하조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악해수욕장 이후에 속초에 점점 가까워지면서는 데크길로 자전거길을 일부 조성해서 유도를 하도록 했는데, 이 도중에 위험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라이더 분들은 아예 그냥 공도 쪽으로 쭉 달려가실지 이 데크길을 선택할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숙소는 속초 라마다인데 비수기라 116,500원이었고 또 방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오션뷰가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잡아주어서 힐링 숙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 호텔이 오래된 호텔이라 그런지 주차장 입출구가 너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리뷰에도 많은 분들이 언급했고 호텔 측에서도 그 점을 아예 사이트에 강조를 해놨어요. 주차장 입출구가 좁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물론 건물 구조상 쉽게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유지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해가지고는 문제가 되죠.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는 주차장으로 올라가고 자전거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서 자동차에 탑재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저 경우는 이제 밤 동안에 그걸 객실까지 끌고 오기가 뭐해서 자동차 안에 두었다가 그 다음날 또 내려가서 꺼내서 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그마한 일들도 번거로우면은 피곤하고 짜증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 4개만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이 부근은 정말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결정하시게 될 텐데, 저희 경우는 속초 항아리 물회라는 곳에서 항아리 모든 물회, 또 우리 짝꿍은 회덮밥으로 식사를 했는데, 뭐 주문 키오스크 요즘 일반적이죠.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고 서빙은 로봇이 했는데 아주 무난했어요. 음식 맛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2층에 위치해 있는데 전망도 그렇고 상당히 넓은 식당인데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도 무난했고 해서 5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5일차는 그 속초 라마다 호텔에서 제가 혼자서 바로 출발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비 예보가 있던 날이에요. 그 전날, 그 전전날도 비 예보가 있었다가 하루는 소나기를 맞았던 적이 있는데, 이날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비 예보를 어큐웨더라는 앱하고 또 삼성에서 제공하는 앱하고를 비교해 가면서 예측을 하는데, 이날은 확실하게 소나기가 내릴 것 같고 소나기 양도 매우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출발해서 영금정 인증센터, 봉포해변, 북천철교, 그리고 마지막 통일전망대 인증센터까지 다른 구간에 비해서 빨리 갔죠. 3시간 15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코스도 그렇게 고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낙타 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코스에서 여러분들 유의할 것은 속초 라마다 호텔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설악대교를 건너야 돼요. 거길 넘어가야만 되는데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어요. 근데 설악대교를 올라서고 두 번째 다리 금강대교인데
금강대교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놨는데 그곳에 이정표가 불분명해가지고 그냥 설악대교로 직진해서 내려가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를 놓치시지 않아야 된다.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봉포해변 인증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 고성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인증 박스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정표도 없고. 그래서 이때 제가 또 생각한 건 왜 우리나라 모든 종주길에는 인증센터 전에 100m 전, 50m 전에 이정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 인증센터는 저게 잘 돼 있어요. 노면에도 표시를 해놓고 이정표로도 뭐뭐뭐 인증센터 100m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지나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봉포해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청간정 부근인데 여기 부근에 가면은 공사 때문인지 자전거 길이 옛날 다니던 자전거 길과 이게 전부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자전거 길을 찾는데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큰 길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시간을 꽤 소요한 후에 제 길을 찾아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가서 대전등대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대전등대 부근에는 이정표는 제대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정표대로 올라서면은 흙길인데다가 흙길이 뭐 적당한 흙길이 아니라 비가 온 후에 막 파지고 뭐 엉망진창이고 급경사이고 그런 길지는 않아요. 그런 구간이 있어서 매우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만에 인증했다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인근에 파출소가 있어서 거기서 물어봐 가지고 공도로 나와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도를 펴가지고 아까 왜 그 지도로 도로 모양 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런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거를 공도로 나가기보다는 거기가 늘 자전거 길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니까 다만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온 후에 뒤처리를 안 해서 그렇고 그곳은 포장을 자전거도로 포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끌차를 해서라도 그 부분으로 지나가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원래 첫날 간고를 먹고 출발하자 생각한 것처럼 마지막 날은 인제 정도에서 들러서 인제에서 황태 요리를 먹고 그 부근에서 자고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소나기도 예보가 돼 있고 또 예정보다 일찍 끝났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를 이거 뭐 구태여 더군다나 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날 금요일이잖아요. 평일과 금요일에 숙소 가격이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방도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확 줄어들고요. 그래서 구태여 이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까지 그것에 묵는 거 별로 안 좋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이 많게 되면 북적거려서 또 저희 부부는 그런 거 상당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는 걸로 결정하고 귀가하면서 저녁 식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양양고속도로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영동 지역에서 터널 여러 개를 지나잖아요. 그때 어마무시한 소나기가 내렸어요. 이 와이퍼가 막 정신없이 고속으로 닦아낼 정도로 많은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영동 지역에서 벗어나서 영서 지역으로 오니까 날씨가 화창해요. 그래서 이게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과 영서의 날씨 뭐 등등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다. 이 영동과 영서의 날씨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라는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전거의 동해안 전체 라이딩 기록을 보니까 달린 거리가 328km를 달렸고요. 그 다음에 총 시간입니다. 18시간 31분이 걸렸다. 그리고 이날은 배터리도 54%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돌았던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결론을 내리신다면 첫째, 인생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만한 코스다. 그 다음에 둘째, 강조드리지만 전체 계획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짜야 된다. 숙소도 그렇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0여 년간 이렇게 국내에 있는 펜션을 다니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서서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골라가면서 나만의 선택 기준을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렴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숙소에서 어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식사 같은 경우도 무조건 뭐 코스 이런 거는 제 나이 정도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서 음식을 많이 먹고 난 뒤는 속이 편하지 않고요.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선택 기준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선택 기준을 정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민국 자전거 길은 정말 좋다. 여러 가지 뒤처리가 안 되고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하는 등등의 느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페루와 라오스의 자전거 길을 장시간, 페루에서 2년, 라오스에서 3년, 총 5년을 경험해 본 바로는 정말 잘 돼 있고, 미국의 자전거 길도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요. 모험을 하듯이 거기서는 나서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자전거 길은 즐기듯이 나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 이런 느낌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있다면, 바람은 동해안 자전거 길 경상도 구간이 현재 경북만 있는데 부산까지 완성이 돼서 동해안 전체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남해안도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해안을 중심으로 자전거 길이 곧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각 코스별 실제 상황은 모든 코스의 전 과정을 편집을 최대한 자제하고 풀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우시는데. 그리고 영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들은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성실하게 응답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음량 조절, 이게 풀 영상이다 보니까 뭐 ASMR 하듯이 여러분들 그냥 그 자연의 소리나 경치를 그대로 감상하셔도 좋지만, 내가 특별히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타임스탬프에 안내드린 그 타임스탬프로 건너뛰기를 하시거나, 또는 유튜브에 설정해 가셔가지고 속도나 음량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개인 취향에 맞게 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